그랬고요. 그 다음이 하얀상이죠. 하얀상. 네, 하얀상은 누구누구누구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리들리 스콧의 더 라스트 듀얼. 자, 이게 왜 또 하얗냐? 사실 저도 이유는 잘 몰라요. 네? 그냥 일단 이게 백인이 많이 나와서. 아니고 아이고. 와. 일단 잘 봐봐요. 포스터를 보면 배경이 하얘요. 하얀 배경에 인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닌가? 근데 그렇고요. 그리고 뭐 뭔가 그 겨울 배경이었던 게 뭔가 인상에 남았고, 사실 하얗다고 한 것 중에 또 이중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명예에 대한 얘기예요. 중세 시대에 그 걔네들이 결투를 하는데 그 결투가 사실은 자기들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리들리 스콧은 얘네들이 명예를 어떻게 지켰냐에 집중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여성들은 어떠했는가를 조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리들리 스콧이야말로 굉장히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잘 다루는 사람이다. 뻔히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 여성의 삶을 그냥 보여주는 거죠. 이 시대에는 얘네 삶 봐봐라 이랬다. 근데 얘네가 이렇게 극복하더라. 에일리언이나 그 델마 루이스 같은 경우도 뭐 얘기 안 해요. 그냥 얘네가 어떻게 했는지 보여줘요. 근데 이제 라스트 듀얼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러닝 타임이 2시간 반이 넘나? 왜냐면 이게 한 사건에 대해서 이 아담 드라이버의 그 관점이랑 그 여자분 이름 뭐죠? 여배우 조디 코머. 조디 커머의 관점, 이거를 그대로 보여줘요. 그래서 저도 보는 순간 아, 이거는 좀 지루하다고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겠다. 왜냐면 똑같은 사건인데 관점만 다른 거니까. 근데 다 보고 나면 아,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는 게 가장 좀 효과적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조디 코너? 그 코머. 조디 코너. 네. 조디 코너. 네. 나 존 코너인 줄 알았어 순간. 왜 조디 코너? 그 사람이 갑자기? 그 인류의 남자 또 희망이죠. 누구더라? 그 남자 누구더라? 맷 데이먼. 아, 예, 맞아요. 맷 데이먼이랑 둘이 부부인데 이제 사건이 벌어져요. 뭐냐면 맷 데이먼이 잠시 어디 간 사이에 아담 드라이버가 집에 와서 이제 조디 코머를 강간을 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아담 드라이버는 난 안 그랬다. 이 여자가 먼저 나를 꼬셨고 이 사람도 승낙을 했다. 그리고 여자는 아니다, 나는 강력히 저항을 했다. 이게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이게 관통죄 같은 게 굉장히 큰 죄여가지고 이게 진짜 중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사람 둘 다 명예를 잃는 거잖아요. 이 사람 내 와이프가 그랬다는 거랑 아담 드라이버는 나는 강간 안 했는데 강간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둘이 이제 이걸 가지고 전투를 벌이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여자의 삶이 정말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실 지금도 이게 근데 사실 여성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뭐 같이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실 여자들이 강간을 당했어도 당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조디 코머가 아, 이것도 스포되니까 좀 말하기 그렇다. 여기서부터는 스포일러가 시작되니까 건너뛰실 네, 분들은 건너뛰세요. 아래 그 시간대로 건너뛰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조디 코머가 결정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맷 데이먼이 나는 당신 때문에 명예를 걸고 싸우는 거다. 그러니까 조디 코머가 그게 어떻게 당신 나 때문이냐? 당신 명예 때문에 싸우는 거지. 그렇게 딱 얘기를 하고, 근데 그 대사를 딱 듣는 순간 그 바로 현실이 딱 느껴지는 거야. 그때 당시에 내가 피해를 받았는데도 그 말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너무 체감이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또 리들리 스콧이 누군가의 그냥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가깝게 또 알려주는 거잖아. 이렇게 싸운 사람들이 있었고 이땐 이랬단다. 지금을 한번 봐라 이렇게. 그래서 나는 다시 그 리들리 스콧의 다른 작품들이 내 머리에서 딱 떠오르더라고. 라스트 듀얼이 흥행에는 참패죠, 완전. 참패했지만 저는 이게 너무나 봐야 되는 영화라고 저는 그러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 명의 연기가 너무 좋고, 저는 사실 조이 코머라는 배우를 그 프리가이에서 먼저 봤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이분이 그렇게 정적인 연기를 하는 걸 못 봐가지고, 그래서 그게 또 중세잖아. 의외로 베네 플렉이 되게 거슬려. 되게 혼자 갑자기, 난 처음에 베네 플렉 아닌 줄 알았거든. 그래서 되게 베네 플렉 같은데, 이게 심지어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그 일인데 애들이 막 다 영국 억양 쓰고 막 이래. 되게 막 그 클래식한 말투 알지? 막 이래. 근데 혼자 되게 막 이러면서 약간 미국 양아치 같은 이러면서 막 전형적인 베네 플렉 연기. 어쨌든
그래서 연기가 베넷플렉 빼고는 대체로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이제 하얀색이라고 한 게 명예라는 게 하얘 보이죠. 깨끗해 보이고.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그 이면에 우리가 숨겨놓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엄청 여성 인권이나 페미니즘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한다기보다는 아니에요. 뭐 그 당시에 조명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러했다라고 얘기하는 그치. 거니까. 사실 리들리 스캇 감독의 영화를 보면은 에일리언도 그렇고 아까 말한 작품도 보면은 대놓고 막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뭐 운동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얘네 이랬습니다. 맞아. 라스트 듀얼도 똑같아요. 그냥 역사적인 실제로 사건이기 때문에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거는 내 말은 그 하얀색 위에 있는 그 기사들의 얘네 명예를 위해 이렇게 싸웠대 이거지만 리들리 스콧은 그렇다면 이 사람의 와이프는 이 사건의 어떻게 보면 중심적인 인물이었던 이 여성은 어땠을까? 이거를 그냥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저 보여줘. 근데 이제 다 보고 나면은 아 이거는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다. 갑자기 그 사람의 무게가 막 느껴져. 그리고 이게 진짜 마지막 부분에 조디 코머 시어머니인가? 그 사람 엄마가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걸 듣는 순간 그냥 아 그랬구나. 그 책임감이 그죠.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드는 생각이 리들리 스콧이 엄청난 중세 덕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물론 여성의 어떤 삶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물론 첫 번째로 있었겠지만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중세 고증을 굉장히 철저하게 신경 쓰는 사람이라서 그 고증이라는 게 꼭 이제 뭐 복식이나 뭐 이런 디테일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떤 뭐 사고 방식이나 그 당시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나 이런 것도 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자연스럽게 거기까지 미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뭐 사이드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나? 좀 트로이에서 그 남자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헬렌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 건가?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또 그렇게 대놓고는 또 아니야. 그러니까 대놓고 그 조디 코머의 시점으로 또 보여준다기보다는 어쨌든 관점은 나는 되게 균형적이라고 봤어. 그래서 오히려 객관적인. 담담한데 이제 마지막에 그런 대사들이나 마지막에 갈수록 그때 당시에 그 현장감을 뭔가 느낄 수 있다 해야 되나? 진짜 저랬겠구나 이런 거. 사실 델마 루이스 같은 것도 보면은 당연히 두 여자 델마랑 루이스가 주인공이니까 우리는 얘네 이야기를 계속 보는데 사실 막 대놓고 얘네가 남편과 막 어떤 그런 관계인지 남편이 막 어떤 식으로 직접적으로 저렇게 압박하는지 이런 건 안 나오잖아. 그냥 언뜻 전화 목소리나 걔네들이 하는 말로 아는 것 뿐이지. 그래서 좀 라스트 듀얼도 그런 느낌? 뭔가 꼭 여성 영화라기보다는 그냥 인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너무 여성 영화라고 해서 꼭 여성의 시점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리들리 스콧은 에? 그런 거 아닌데요? 이러고 나는 그냥 그때 당시 얘기하는 건데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귀엽게? 그러니까 80 넘으시는 그치. 에일리언 같은 경우도 메타포를 찾기 전까지는 그냥 SF잖아. 그치. 그런 외계인의 그 모습 형태나 이런 것들을 샅샅이 보지 않는 이상 그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오히려 대놓고 말하지 않아서 더 객관적으로 느껴지는 느낌? 리들리 스콧이 아무래도 헐리우드에서 잔뼈가 굵다 보니까 그 원래 장르 영화라는 게 대놓고 작가의 생각을 이제 말하는 그런 영화들이 보통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마 이런 식으로 균형을 잘 잡는 법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좀 리들리 스콧이 사실 요즘에 되게 최신으로 올수록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흥행도 참패를 하고 이제 옛날만큼의 그런 게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 저는 그래도 끝까지 응원합니다. 네. 아직 하우스 오브 구찌는 안 봤지만 일단 라스트 듀얼까지는 알겠습니다. 리들리 스콧 화이팅! 화이팅! 할아버지 화이팅! 이상 받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하얀 상 받고 힘내세요. 제발요.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 상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라임을 한번 열심히 맞춰봤는데요. 이렇게 끝난 이 속상을 먼저 줘보겠습니다. 얼마나 속상했길래. 이거는 너무 속상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007 노 타임 투 데이. 그쵸. 사실 이 007이라는 시리즈가 다니엘 크레이그부터 되게 부활을 했다는 느낌을 받았죠. 실제로 그렇죠. 그쵸. 실제로 그럼요. 영화에서도 대놓고 내가 잘하는 건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카지노 로얄부터 지금 최장기 007 제임스 본드가 되었는데 사실 우여곡절은 많았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카지노 로얄 때 007이 부활을 했다라는 시작을 했지만 약간 뭐 지지부진한 면도 있다가 그래도 스카이폴에서 다시 재기를 성공을 했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스펙터에서 이거 좀 불안한데 싶은 느낌이 있다가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도 한 편 남았다. 아직 한 편 남았다. No Time to Die. 또 빌리 아일리시가 또 노래를 불렀고 라미 말렉이 또 출연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지만 이 영화가 별로일 거라는 어떤 대비책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거든요. 그 대비책도 뚫어버릴 만큼 참 너무 속상했습니다. 제임스 본드한테 도계다를 시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 갑자기 라미 말렉이 일본 다다미 방에서 그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 감독이 캐리 오쿠나가 감독이잖아요. 감독이 이 장면 때문에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엄청 많이 먹더라. 야 이거 뭐 일본계라고 개 뜬금없이 일본 이런 문화 같은 거를 때려 박냐 뭐 이런 식으로 욕을 많이 먹었던 걸로 아는데 뭐 감독 말로는 내 일본계라서 굳이 넣은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는 했습니다만 근데 그 그게 장면이 이상하긴 하죠. 그렇죠. 영화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진짜 말대로 뜬금없으니까. 그치 뜬금없지. 그리고 이제 참 007에서 신파를 보게 될 줄은 또 몰랐어요. 그 마지막에 굉장히 슬픈 장면에서 사람들이 전혀 공감이 잘 안 되는데 혼자 막 제임스 본드가 엄청 우수에 차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공감을 하기가 힘들었고 그리고 또 이게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2년인가? 거의 이게 연기되니까 사람들 기대치가 그치. 이렇게 됐다가 그치. 그게 이렇게 빌리 아일리시 노래가 나왔었어. 롤러코스터 마냥 먼저 나오고. 또 이게 약간 그런 게 좀 실망스러웠던 게 이게 내가 영국 사람은 아니지만 제임스 본드라는 그 캐릭터가 사실 올림픽에도 나올 정도로 영국의 상징이 됐잖아. 그렇죠. 정말 모든 세계인이 다 아는. 그래서 스카이폴이 사실 나는 명작인 이유가 그걸 너무 잘 보여줬거든. 이 제임스 본드는 그냥 요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국을 상징하는 사람일 수 있다 이런 그 얘기를 그 사람의 끝이 이렇다는 건 너무 이제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끝난다고? 그래서 약간 보는데 나는 계속 그런 생각 들어.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도달했어야 됐나? 계속 혼자 계속 이래야 됐나? 이러면서 007 그 프로젝트 자체가 원래는 데니 보일이 감독이었잖아요. 데니 보일 감독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하차를 하고 캐리 오쿠나가로 바꾼 건데 캐리 오쿠나가 감독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중간에 들어가서 내 뭔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진 않았다. 그 다 이미 판이 짜여져 있었어. 뭐 그런 얘기 했는데 뭐 분명 아니 분명? 변명일 수도 있지만 제가 영화를 봤을 때는 좀 영화가 정신사납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만큼 뭔가 정돈이 안 돼 있다는 게 느껴져서 어느 정도는 사실일 것 같아요 그 말이. 나는 쿠바까지 진짜 좋았는데. 맞아. 쿠바까지 그치 기다려 보람이 있어 이러면서 이거 저도 오프닝 화면 보고 저도 엄청 기대했거든요. 이제 영화를 아이맥스에서 봤었는데 그 장면 아이맥스 비율로 쫙 커지잖아요. 그 처음에 이탈리아 그 마을에서 그 장면 보면서 왜 다 재미없다 그러지? 충분히 좋은데 처음 장면은 그 장면이 가장 좋은 걸로 끝났죠. 그랬다는 슬픈 이야기. 그렇죠. 뭐 사실 이 007 No Time to Die의 아쉬운 점은 굳이 여기서 말하지 않아도 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드릴 상은 누구? 상의는 먼저 말씀해 주시죠. 다음에 드릴 상은 나쁘지 않은 첫인상. 자, 나쁘지 않은 첫인상을 받은 영화는 바로 이터널스입니다. 자, 저는 사실 마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세계관을 좋아하고 꽤 많이 챙겨보는 편인데 이터널스는 또 사실 또 말이 많았잖아요. 저는 개봉하고 바로 보지는 않고 좀 나중에 봐가지고 평들을 좀 들었는데 마블 영화가 아닌 것 같다. 너무 말이 많다. 좀 정신사납다. 그런 얘기들을 듣고 가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어. 근데 마블이 이런 것도 한다고? 이런 것도 잘하는데 싶은 느낌? 꼭 마블이 막 다 부수고 막 레이저 쏘고 막 화려한 액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캐릭터를 잘 보여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잘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오히려 나는 영화가 좋았고 마블이 되게 다양한 곳에 점들을 찍어놨는데 또 다른 먼 곳에 점을 하나 찍어서 영역을 넓힌 느낌?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마동석 배우가 출연을 해가지고 또 많은 화제가 됐잖아요. 근데 그 마동석이라는 캐릭터도 사실 한국에서 마동석이 갖는 이미지가 있잖아. 되게 힘세고 무서워 보이지만 귀여운 면도 있는 마블리. 마블리를 이터널스에서 너무 잘 살렸어. 이 마블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내용적으로도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연 영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호불호가 많이 갈렸죠. 평단 쪽에서는 불호가
특히나 미국에서는 좀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도 이 영화에 단점들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액션 장면들이 특별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저도 나쁘지 않게 봤어요. 기존 마블 영화들이랑 그래도 다른 걸 하려고 시도했다는 점. 뭐 시도가 다 성공했다는 건 아니고 했지만 저는 그런 시도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호감이 생겼어가지고 뭐 저는 동의하는 바. 야 이게 우리 셋이서도 갈리잖아. 여기는 또 내가 불어였던 거 불어여가지고. 같아요. 그럼 어쩐지 내가 얘기하는데 계속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계속, 거야. 아니 아닌데. 만졌다기보다는 아니 그냥 이게 새롭게 보일 수도 있는데 감정적인 게 쌓이는 그런 씬들이 너무 좀 투머치하게 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영화 전반적으로 길어. 그건 맞는 길기도 것 같아. 하고 약간 이렇게까지 길었어야 됐나? 약간 이런 생각이랑 그 연출이 되게 그 영어 교재에 나오는 연출이지. 결혼이라는 주제 있으면 그런 나오는 이미지 같은 거 있지. 너무 딱 그렇게 연출이 돼서 갑자기 호흡이 진짜 무슨 거의 이렇게 늘어지더니 그치. 그래서 나랑 내 친구는 그 장면 딱 나오자마자 이랬거든 둘 다. 계속 빨리 지나가라고. 하긴 또 우리가 원래 기대하는 마블에 대한 그 기대치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약간 이거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마블에 기대했던 바가 나 혼자 계속 아까 처음에는 응? 그게 뭐지? 이러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얘기 듣고 나니까 알겠어. 그런 마블 특유의 그냥 빨리빨리 탁탁탁 해가지고 액션 착착착 보여주고 CG 그치. 착착착 보여주는 거. 사실 이터널스에는 그게 없었긴 했지. 마블 영화 기본적으로 제일 미덕이 경제적인 건데 경제성이 좀 떨어지죠. 이터널스 확실히.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 좋은 첫인상 이런 게 아니라 나쁘지 않은 첫인상이다. 뭐 그런 지점들도 있으니까. 근데 뭐 저도 그렇게 막 그렇다고 막 이거 진짜 못 보겠다 이건 아니었고 그냥 뭐. 그 사실 이게 첫 단추기 때문에 그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 멀리에 어디 점을 지금 찍은 거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보자 이런 느낌. 처음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나왔을 때 그들이 이 토르라든지 아이언맨과 어떻게 융합할지도 몰랐으니까. 가오기는 근데 그냥 재밌었는데. 그것도 사실 맞아. 맞는데 또 어떤 모르지. 그렇지. 제 다음 상은 바로 뜨거운 눈물과 함께 현실이 된 이상입니다. 이거는 진짜 화려한 타이틀인데. 그죠? 시적인데. 자, 스파이더맨 노웨이. 이거는 사실 제 인생에서 이제 너무나 감동적이게 본 영화, 재밌게 본 영화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영화를 되게 반복해서 보는 편인데 가장 여러 번 본 영화가 바로 스파이더맨 시리즈예요. 토비 맥과이어가 나왔던 옛날 그 스파이더맨 1, 2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과장 안 하고 30번씩은 봤어. 왜냐면은 난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집에서 VOD로 다시 봤거든. 시간 나면은 학원 갔다 와서 꼭 스파이더맨을 봤어. 그때 많이 틀어줬을걸요? TV에서? 그때 거의 센세이션 아니었어? 그치. 난 그 닥터 옥토퍼스랑 그 기차 위에서 싸우는 장면을 진짜 그 부분만 치면 진짜 거의 한 100번은 본 것 같고, 진짜 초등학생 때부터 그 스파이더맨에 대한 어떤 동경, 어떤 열망, 욕망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스파이더맨을 그쵸. 내가 되고 싶다. 그죠. 근데 그러고 이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나오고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나왔잖아요. 계속해서 저는 스파이더맨이라는 캐릭터 자체를 좋아하는 거니까 재밌게 봤는데 어쨌든 옛날에 대한 그 향수는 있었어요. 내가 기억하던 그 28살의 토비 맥과이어와 그 젊은 옥형과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었는데 노웨이홈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잘 풀어내렸다. 사실 스파이더맨 노웨이홈 영화 자체만, 영화의 만듦새만 보고 봤을 때는 엄청 훌륭하다고는 못하겠어. 왜냐면 액션씬이라든지 아쉬운 부분들이 없진 않거든. 근데 나 같은 스파이더맨 팬들한테 엄청난 선물을 해준 영화다. 그걸 보면서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영화관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이 장면에서 이 장면에서 눈물을 훔쳤고. 저도 이 영화 재밌게 봤는데 저도 스파이더맨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가장 큰 미덕은 역시 팬 서비스다. 이 영화는 누가 뭐래도 팬 서비스로서 제일 그 역할을 잘 수행해놨다. 아까 말했지만 액션이나 완성도, 스토리 완성도 이런 것들은 좀 뭐 아쉬운 부분이 있을지언정 팬 서비스만큼은 100점을 맞을 만큼 잘해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우리가 아는 스파이더맨의 밈이라든지 춤추는 장면은 안 나오지 않나요? 그거는 그거 나왔으면 조금 과했을 수도 있었어. 그렇죠. 스파이더맨 팬들만 아는 그런 지점들을 너무나 시원하게 긁어줬고 오랜만에 그런 감동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나온 영화들에 대한 시상은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2022년에 새로운 좋은 작품들을 많이 보고 평가해보는 시간을 나중에 가져보도록 합시다. 트로피 같은 거는 배송을 저희가 돈이 없어서
저희 마음을. 그렇죠. 할아버지 힘내세요. 이런 마음. 그렇죠. 영상 편지로 이 영상을 트로피 대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마무리할까요? 네. 네.